네, 안녕하세요. 오늘 터무니로 읽는 빛고울 광주 두 번째 날인 것 같습니다. 터무니, 그러니까 터를 잡은 자치로 우리 광주를 또 우리 삼터이죠.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오늘은 광주천을 통해서 우리 광주 터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철 광주 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 모시고 그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철 학예실장님은 이제 학예사이시기 때문에 그 고유의 일로도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광주의 여러 역사, 그다음에 문화, 특히 이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현안과 관련된 예컨대 일심방직, 광주 전남방직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현장과 또 연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광철 학예실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광철입니다. 오늘 저 여기 오는데 간만에 긴장을 했습니다. 뭐 시내를 간만에 나왔다는 점도 있고 또 이런 넓은 공간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또 새삼스럽게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주를 흐르게 하는 하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포인트는 강주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뭐 실감하시겠지만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공간이 지금 어딘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전일빌딩 245입니다. 우리 강주를 얘기할 때 원래 강주의 텄자리라고 하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강주천은 이 건물에서 한 40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오는 강주천이지만은 실제 무관심 속에 묻혀 있는 하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강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딱 질문을 하시면은 저도 그럴 겁니다. 한 10분 중에 한 9분 정도는 고민 없이 무등산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간혹 강주를 만들게 했던 또 강주를 상징하게 하는 대상으로서 강주천을 얘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강주천은 우리 관심에서 조금 많이 비켜나 있는 공간입니다. 강주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가사나 멜로디 모르실 거예요. 강주의 시민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민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 무등산은 당연히 나옵니다. 강주를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무등산은 당연히 나오는데 강주천 이야기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는 5개 구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구, 서구, 남구, 북구에 각각 구민의 노래가 있어요. 물론 광산구에도 구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광산구의 구민의 노래는 산과 강이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어등산과 황룡강이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무등산에 대한 단어는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4개 구는 강주천과 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만큼 강주천은 무등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 비껴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천 얘기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수백 년 동안 못해도 수백 년 동안 도시 광주를 일구게 했던 곳은 바로 무등산보다는 좀 더 우리 곁에 있었던 강주천이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준비해온 그 화면을 보시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강주천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요 사진은 일제 강점기 때 강주천의 발원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폭포, 여기 사진 끝에 용추 폭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발원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지금도 용추 폭포는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용추 폭포는 있습니다. 용추 폭포는 무등산 기준에서 해발 한 800m 정도에 있는 발원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용추란 말, 네. 이 강주천은 전체 길이가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대충 얼추 한 20km 정도 되는 것이고, 영산강을 직접 맞닿고 있는 40여 개의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길이는 20km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 자료에 보면 가끔 10km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20km 중에서 10km라고 부르는 것은 요 원지교, 요 사진은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촬영한 것이라서 지금 느낌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20km의 전체 구간 중에서 10km라고 표시한 자료들은 이 원지교라는 다리 근처, 일제 강점기에서 찍은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 많이 사뭇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지교 일대에서 상류 쪽으로 보이는 요 구간은 20km, 이 하류 쪽으로 보이는 구간을 한 10km, 이 원지교를 기준해서 상류 쪽 10km, 하류 쪽 10km에서 전체를 20km라고 부릅니다. 2020년에 강주천이 기존의 지방하천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승격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주천 중에서 전체 20km 구간 중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구간은 이 원주교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20km의 강주천 구간 전체가 국가 하천이 된 게 아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원주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류 쪽만 국가 하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1930년대 촬영한 사진인데 지금의 그 학동 삼익 맨션과 주목 맨션 자리에 있었던 제사 공장입니다. 제가 잘못 긴장하는 모양입니다. 저 누르는 속도가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운 시켜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그 앞쪽으로. 아까 원지교 있는 곳 쪽으로요? 예. 자, 이건 원지교를 다른 각도로 찍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제사 공장에 있었던 것이 요 지금 삼익 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중흥맨션 자리에 1930년대부터 제사 공장이 있었고 그 터전이 지금 아파트였고, 원지교는 요 가운데 있는 다리를 말합니다. 이 원지교가 중요한 이유는 요 앞으로 흐르는 것이 하천이 지금 강주천이고 그 옆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오는 것이 증심사천입니다. 그래서 원지교는 강주천과 증심사천이 만나는 그 기점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하천으로서 강주천은 여기서부터 요 하류 쪽으로부터 10km 정도가 이제 국가하천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요 국가하천을 지정했던 요 기점을 삼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강주천의 폭과 수량이 상대적으로 상류보다는 확연히 하천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주천이 도시 강주를 만들었던 그 시점 대략 어느쯤인지 가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강주가 역사상으로 문헌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약간 과정에서 잡는다면 한 2000년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도시의 기틀을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한 것은 한 15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그 관련된 자료는 물론 이제 고고학 조사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실체를 이렇게 실체가 손에 잡힐 정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50년 전, 그러니까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부터는 대략적으로 강주천 주변에 도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건설했다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림이라든가 문헌에 디테일하게 소개한 자료들은 훨씬 뒤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강주를 그린 지도 중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지도라고 생각하는 지도인데, 이건 그린 시기는 1872년입니다. 전체의 모습이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면밀하게 축적을 써서 지도를 그리지만은 조선시대만 해도 느낌으로, 가슴에 와닿는 느낌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아닌 그림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를 보시면은 네모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강주를 만들게 했던 텄자리인 강주 읍성입니다. 이 읍성은 1370년대에서 1380년대 그 어간에 축조를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외국의 그 침입이 매우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 전일 빌딩 245는 요 지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요 위치쯤에 위치를 했을 겁니다. 여기 느낌에 이 읍성 안에서도 가나가 많이 모여 있던 그 공간쯤에 위치를 했을 것입니다. 요 지도에서 강주천은 굉장히 왜소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읍성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처럼 흐르는 하천이 강주천입니다. 이 지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읍성이 이렇게 언뜻 느낌으로 봐도 성처럼 보이죠?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처럼 흐르는 하천이 강주천입니다. 이 지도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이 하천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하천에 대한 강주천이 조선시대 때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강주천을 부르던 이름이 대략 지금 손에 잡히는 것만 해도 10여 개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하천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가 쓰는 강주천이라는 이름은 실은 공식적으로 1916년부터 사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을 보면 강주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시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강주천 주변을 보시면은 성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 이 지도에서는 또 가깝게 표현했지만은 강주 읍성과 강주천의 거리는 한 200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평지에 있었다면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만은 중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200m라는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보다도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멀게 지금 느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무등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강주천에 몇 개의 다리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방천이라는 곳에 합류를 해가지고 영산강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선시대 때 고려 말 때 강주 읍성을 만들었고 그 강주 읍성의 주변으로 도시가 점점 팽창해가면서 지금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있는데 그 흔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1960년대에 항공 촬영을 한 것입니다. 포인트는 충장로를 가운데 두고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름은 충장로 우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여전히 강주 우체국으로 알려져 있는 큰 건물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이 선을 따라서 충장로 2가
3가 지나서 4, 5가를 거쳐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 속의 충장로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만 금남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고 제가 이 공간에 올 때 이용했던 도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강주에 있는 가장 유명한 도로라는 충장로와 금나를 가만히 보시면은 두 도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충장로 이전에, 충장로도 홀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은 바로 강주천일 겁니다. 강주천은 그래서 강주천과 충장로와 금남로는 일직선으로 그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한번 볼까요? 앞으로 그 소개해드릴 일제강점기에 촬영했던 사진의 대부분들은 배경으로 제가 설명 안 해도 눈썰미가 좋으시면 느꼈을 겁니다. 강주라는 도시는 아까 조선시대의 그림 속에 나오는 도시의 그 묘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강주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일직선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당연히 도로도 그 일직선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강주천에서 벌어진 무수한 일들 중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요 밑에 약간 오타가 났네요. 3.1 운동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3월 3일 운동이 됐습니다만은 이 강주 1919년 3월 달에 강주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작은 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흑백 사진 중에서 장터의 모습을 확연하게 그리기 위해서 사진에다 덧칠을 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강주천입니다. 강주천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만 1913년 10년대만 해도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흘렀고 그 강주천 둔치 옆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덧칠해져 있는 곳 건물이 다른 민가하고는 달리 조금 왜소해요. 지금도 5일 장터를 가보면 장옥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옥 건물이 이곳입니다. 3.1 운동은 이 작은 장날에 맞춰서 요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작은 장터에서 일어나고 며칠 뒤에 큰 장터라는 곳에서 다시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큰 장터는 지금 대략적으로 강주대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강주 학생 독립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학생 독립 운동의 그 당일 1929년 11월 3일 당일에 학생들의 시위 경로를 보면은 이 시내 중심 충장로에서 행진을 하고 전남대 지금의 전남대 병원까지 갔다가 강주천을 건너서 양림동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양림동에서 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다리를 하나를 건너서 다시 시내 쪽으로 오는데 그때 이용했다는 다리가 부동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진대로 한다면 학생들은 이쪽에서 양림동 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의 양림파출소 근처에서 이렇게 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시내 쪽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사진 밑에 제가 요 사진에는 분명히 강주천 부동교 근처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 토를 달아놨어요. 훗날 이곳은 금교였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리가 실제 학생들이 건넜던 부동교야 맞는데 이 다리는 지금도 있는 다리입니다. 강주천에는 50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길이 20km의 하천에 다리가 50개 있다는 것은 거의 400~500m에 하나씩 다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천의 규모에 비해서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여 개의 다리 중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드신 다리가 바로 부동교입니다. 이 다리는 지금도 있는데 요 옆에 한자로 부동하고 교자는 생략이 돼 있죠. 부동교라고 표시가 되고 요 옆에 소화 7년 12월 달에 완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화 7년이면 서기로는 1932년입니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에 일어났고 다리는 1932년에 생겼는데 학생들의 증언과 기록과
이런 것은 다 1929년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1929년에 존재하지도 않는 달이었는데 건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32년 부동교가 생기기 전에 금교를 부동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부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29년에 건넌 다리는 금교였는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니죠. 당시에는 부동교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우리로 기준으로 본다면 금교였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자 그리고 좀 시간을 넘어서 1960년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현장에 아마 이제 현장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와 계시지 않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우리 강연 내용을 듣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은 여기 저희가 11시까지 조광재 화기실장님 강연을 듣고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실시간으로 댓글창을 달아주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모아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이제 달리고 있는데 네. 이것을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끄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청중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또 이렇게 질의응답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자, 이것은 이건 지금은 흘려서 없어진 남강주 얘기입니다. 강주에서 1960년 4.19 때 최초의 희생자가 나왔던 장소가 이 남강주 이 사진의 뒤쪽에 있는 학동 파출소였습니다. 이때 10대의 소년 한 명이 진압 경찰에 의해서 총격에서 사망하는데 최초의 희생자가 나온 것이고 남강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강추천에 굉장히 있다 있는 공간입니다. 자, 5.18 얘기입니다. 5.18은 거의 금남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실제 이제 금남로 주변, 금남로도 강주천에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5.18 당시에 최초로 시민군들이 무장을 했던 것이 시민회관 안팎입니다. 강주천에 바로 지척으로 두고 있는 장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천보다는 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요건 지금 영산강 쪽에서 실은 이제 신가동에 있는 풍영정 앞쪽에서 우등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인데 여전히 이런 하천보다는 뒤에 있는 무등산이 물론 느낌상으로 봐도 강주를 상징할 만해요. 어디서 봐나 무등산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강주천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은 이 무등산과 영산강 사이에 산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2013년에 찍은 산인데 우리는 보통 이 산을 대마산이라 부르는데 혹여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통일신라 말에 호백제를 세울 때 처음 거병을 했던 곳은 강주였고 나중에 도읍은 전주로 가서 옮겼는데 그 견훤의 전설을 담고 있는 산이 요 산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요 산 이름이 지금처럼 대마산이라 부르지 않고 견훤대, 견훤이 올랐던 언덕이란 뜻으로 견훤대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거의 묻혀져 있어요. 요 주변 분도 요 산 이름이 견훤대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견훤대를 읊은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견훤대는 여기서 봤을 때는 영산강에 가까이 보이지만 그 앞으로는 강주천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다 강주천에 대한 막연한 추억들이 있어요. 저도 이 강연에 오기 전에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강주천 의식을 하지 않고 강주천을 다녀왔어요. 물론 지금 없어진 태평극장 모습입니다. 운전하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에요. 그 카메라 들이밀고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한테는 뭐 특별한 인연 있는 극장은 아닙니다만 흘리기 직전에 요 문구가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장로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강주천에 대한 추억은 강주천을 의식하지 않고 갔지만 그 옆에 있던 무수한 극장들 한 번씩 젊은 시절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중 하나가 태평극장입니다. 자, 요것은 1910년대에 강주를 묘사한 손그림 지도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은 강주천이 옛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 지도에서 굵게 그려져 있는 것이 강주천이에요. 요 지도에서 강주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강주천 이름이 1916년에 정해졌는데 그 당시에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기할 수 없어서 그냥 무명 이름 없는 하천처럼 묘사를 했고, 재밌는 것은 이 강주천에서 물길 하나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물길이 가는 도중에 강주읍성 주변을 이렇게 휘감고 돌고 그 일부는 또 대인동 쪽으로 빠져나가고 동계천과 연결돼서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그림입니다. 요 물길 중에 최종 종착지 중에 하나가 경양방죽이라는 호수입니다. 요건 지금 1917년 지도에다 색깔을 입혀서 덧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그 강주천 모습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파란색으로 짙게 표현했을 때 이게 강주천 모습이고요. 요 그림 속의 강주천은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그 하천 하나가 개울 하나가 강주천 강주읍성 주변을 휘감고 돌고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 경양방죽이라는 곳에 다 있습니다. 이 경양방죽에 들어오는 하천은 여기 보면 옆에 자그마한 개울이 하나 있어요. 요 면적만 해서 6만 평입니다. 이 지도 속에 묘사된 경양방죽 거의 6만 평인데 이 넓은 호수를 요 작은 개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물을 땡겨왔냐면은 이렇게 해서 땡겨왔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물을 보내기 위해서 자그마한 댐을 쌓았는데 이게 이제 조탐보라 불렀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조탐보에서 나가는 이 개울조차도 같은 이름으로 불렀어요. 물론 우리는 댐으로서 조탐보, 그다음에 봇도랑 수로로서 그 조탐보를 구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옛사람들이 이렇게 불렀고, 이 경양방죽에서 모아놓던 물을 요 주변에 있는 농토 수십만 평을 이렇게 관계를 했습니다. 물을 대줬다 말이죠. 또 이 지도에서 재밌는 것은 강주라는 도시, 이거 이제 일제 강점기 직후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길쭉한 모습인데 크게 보면 하천 중심으로 보자면은 강주천과 동계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마을다운 마을이 없습니다. 동계천과 강주천 요 간격은 한 1km 정도 되고, 여기 동서 방향으로 한 1km, 그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는 한 4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무렵에 찍은 사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탐보라는 것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천 하나는 이리 지나가고 또 하나 이리 가고, 요 건물 뒤쪽으로 해서 하천 하나가 있는데 요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 작은 개울이 경양방죽까지 가는 개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1940년에 경양방죽에서 물로 뱃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1940년에 이 사진 속의 경양방죽은 한번 주변을 매립하고 나서 그 흔적이 옆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시설로 보이죠. 한번 매립하고 나서 한 폭이 규모가 한 2만 평으로 축소됐던 모습입니다. 자, 요것은 실사, 지금의 관념으로 맞는 그런 의미의 지도인데, 요건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강주천은 원래 강주천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건 강주공원에서 시내 쪽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멀리 무등산 보이고요. 여기 지금 허허벌판처럼 보이는 건너편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데 조선대학교가 위치할 사진이고, 여기가 지금 조선대 장례식장에서 쭉 내려오는 강주의 원래 도시강주의 모습이고, 이게 강주천입니다. 강주천이 이 지점에서 조탐보 있는 점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고 큰 흐름은 이렇게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다리 하나가 보이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작은 장터 요 앞에서 장이 열렸습니다. 1908년에 담양에서 체포된 의병장 기사면이가 서천교 앞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서천교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요 앞에서 처형을 당한 거죠. 자, 요건 거의 비슷한 방향에서 찍었는데 앞서 찍은 사진에는 코멘트가 요 한국이란 말이 없어요. 한국이란 말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한국 강주 전경으로 되는데 대한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찍었는데 서천교가 보이고 작은 장터 장옥들이 보이고 넓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주공원 쪽에서 시내 쪽 봤을 때 볼 수 있었던 강주천의 원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1920년대를 딱 지나고 나면은 원래 하천이 지나지 않는 장옥들이 있어야 할 만한 지점에 장옥들은 사라지고 강주천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원래는 이렇게 흘렀던 것이 여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방금 보셨던 사진에서 조금 몇백 미터 아래쪽에 보면 강주 그 근처의 사진인데 이 다리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재질은 달랐지만 다리가 놓여 있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원다리라고도 부르는 강주교입니다. 이 다리는 1907년에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만 나무로 만든 다리인데 이 다리 끝에서 강주공원 쪽에서 건너편까지 전체 길이는 200m, 다리만 해서도 100m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 연결 못하니까 나머지는 연결도로로 제방처럼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폭이 그만큼 넓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강주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강주교 이쪽 강주공원 쪽 문화재단 쪽에서 건너편의 거리는 한 60m 정도 짧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곳들이 점점 바뀌는 거죠. 자, 같은 공간인데 아까 보셨죠? 하천이 이렇게 휘감아 도는 것이 본류였는데 같은 장소가 1920년대쯤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반드시 펴져 있습니다. 자, 펴져 있고요. 이런 사업을 일제강점기 내내 했습니다. 이건 1930년대 지도입니다. 가운데 중심부는 1920년대 직선화를 해놓고 그 상류 쪽으로 점점 직선화하고 하리 쪽으로도 점점 직선화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강주천 모습입니다. 자, 보셨죠? 같은 장소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개수전 일본인들이 강주천이 강주천을 개수하기 전에 하고 나서 개수 후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원래는 강주천 일부였던 것들이 매립이 되면서 좋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뀝니다. 그런 공간이 직선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새로 매립돼서 생긴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곳이 원래 그 강주천에서 장을 열던 시절에 시장은 꼭 필요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대체 시설로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선 일제 강점기 지명으로 사정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시장으로 해서 사정시장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 강주 천변에는 빈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일제 강점기에 농촌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농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강주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강주 천변에 이렇게 허름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요걸 꼴산업다고 해서 몰아냅니다. 몰아내서 다른 방향에서 찍는데 이렇게 많던 것들이 매체를 남기지 않고는 다 이렇게 철거를 시킵니다. 실은 요즘에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자, 이건 이제 난강주역 주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난강주역 주변에는 1930년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천 개수를 했습니다. 하천 개수를 했는데 원래 이 일대에는 빈민들이 굉장히 여기도 많이 살았어요. 일제가 이 주변에 하천 개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철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쯤이 지금 난강주역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 이 주변으로 이 사각형처럼 생긴 것이 전부 빈민들의 주택입니다. 그 밑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전부 이렇게 된 게 수백 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다 철거를 시켜가지고 쫓아냈는데 무작정 쫓아내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 이것은 1930년 난강주역 주변에 이제 개수공사를 해서 이전에 없던 석축으로 싼 제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서석초등학교에 보관중에 있는 작가미생의 그림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건물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 그 강주천 난강주역 일대에 있는 빈민들을 몰아넣어서 이들만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름을 그럴듯하게 갱생지구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한테는 학동 팔거리 얼마 전에 그 큰 대형 사고 났던 그 사고 지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동네를 만들겠다. 가운데는 우물터하고 빨래터를 주고 이제 꿀목이 8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을 해서 요 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속칭 학동 팔거리가 됩니다. 자, 학동 팔거리 지금 요 정확한 위치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요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1976년 항공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가운데 광장을 두고 이렇게 8갈래의 골목을 만들겠다 했는데 설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실행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 중간중간 4군데에 광장을 만들고 여기서 팔거리가 나가게 하고 전체적으로 봐도 팔거리가 되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의 항공사진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흔적이 없어요. 요 옆에 100번 기념관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요 자체를 알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요걸 제가 오랫동안 요 팔거리 조성 과정을 겪어보신 그 분들의 증언을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요 사업은 굉장히 빈민들에 대한 도시 빈민들에 대한 호혜적인 정책이었다 평가를 하시는 지역 언론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일방적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들의 살만한 공간을 만들어줬다. 강주신 옆에다가 했다라고 갱생부락이라고 돼 있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여긴 담장이 없는 감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지도에는 가깝게 표시되어 있지만 이 갱생부락에서 난강주역까지 거리가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빈민들은 대부분 생활 기반에 살만한 집도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이 대부분 뭘로 생업을 기반을 삼았냐면은 시장터 주변에서 잔일을 하거나 신분을 하거나 값싼 물품을 내다 파는 것이 주 생업이었습니다. 근데 요 주변에 시장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남강주 시장이 있었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되는데 남강주 시장은 실제 이보다 훨씬 뒤인 1960년대 말부터 노점 형태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장이고 당시에 시장이라고는 요 지도상에 나온 시장이라고 1930년대까지도 아까 말한 강주공원 앞에 있는 사정시장이 유일했어요. 사정시장까지 갔다 오는데 4km가 걸립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는 공장을 빼고는 아무런 마을도 없어요. 변방에 강주 변방에 몰아넣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개수 작업을 하면서 점점 강주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한 단계가 유림수라고 불렸던 강주천 하류 쪽에 있는 숲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19세기에 강주의 여러 가지 정황을 담은 기록물입니다. 이 중에 유림수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지금의 유동과 임동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됐던 거대한 숲이었습니다. 요 기록에서는 유림수라고 불리는 것은 강주 거울의 서쪽 심리쯤에 있고 여러 풀과 나무를 심어서 강주의 수구막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딱 버티고 있는 숲으로 만들었다. 그 안에는 석옹죽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돌 조형물을 두
두고 그 가운데는 용영이라는 곳이 있었다. 뭔가 물이 있을 만한 곳을 만들어놨다. 얘기됐고, 이 기록상에 2개의 돌로 만든 석재 조형물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명확해요. 자, 이건 조선시대 때 유림수를 묘사한 겁니다. 아까도 본 지도이기입니다. 강주천과 서방천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거대한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17세기에 강주 목사로 와 있던 조정마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의하면 이 숲이 워낙 거대해서 이 안에서 겨울이면 사냥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그 거대한 숲은 가로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 뒤쪽으로 보이는 게 유림수의 흔적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유림수 안에서 찍은 곳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쯤에 가로수 형태로 바뀌었지만은 저 고목들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의 고목은 담양에 있는 관방제림에 가봐야 겨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림수의 다른 사진입니다. 뭐 느낌은 비슷하겠습니다만 이런 규모였습니다. 이 숲이 일제 강점기 전에는 이 숲 양쪽으로도 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록은 1910년대인데 유림숲 안에 석불과 소반미륵이라는 돌로 만든 조형물 2개가 있었다. 근데 2개의 조형물 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요겁니다. 이거 이제 공식 명칭은 강주 십신사지 석불인데, 요건 지금 오랫동안 임동에 있다가 1990년대 임동에서 쫓겨나 가지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림숲 안에 저 멀리 지금 유림숲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석비도 있는데, 석비는 아까 말한 돌로 만든 사람 형태의 조형미라 보기는 힘들죠. 누가 봐도 초짜가 봐도 이건 사람 형태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근처에. 그러다 이 문화재도 90년대 임동에서 쫓겨가지고 박물관 앞에 이렇게 나란히 석불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이 표시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건 절의 흔적이었겠죠. 근데 사람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림숲 전체도 강주천이 빠져나간 신성한 구역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의미가 증폭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다가 거대한 방직 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약간 핫 이슈로 뜨는 임동 방직 공장 문제의 그 공장입니다. 이건 1935년에 찍은 거고, 이거 지금 책 출판되기 전이니까 최초로 지금 공개되는 사진인데, 이건 1935년에 일본 섬유 회사인 가네보라는 회사가 자기 공장 홍보용으로 만든 사진첩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건 1960년대 한국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자, 이 중인 건물 중에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건 지금 그 일대를 찍은 겁니다. 여기 지금 한국 아파트가 있고, 여기 무등 경기장이 있고, 여기가 지금 방직 공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한국 아파트하고 요 일대는 원래는 1910년대 유림수를 처음 훼손하기 시작한 것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여기다 형무소 농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무소 농장은 지금 시산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자리를 알고 있는데, 1935년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형무소를 그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고, 본래는 여기서 형무소 농장, 유림숲 베어내고 형무소 농장을 만들고, 여기는 정묘장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농업학교가 들어서고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런 공장들이 왜 강주천에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양동에 있는 제사 공장인데, 제사 공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기술, 돈, 그리고 물이었는데, 물은 어디서 나오냐? 샘물 파면 나옵니다. 강주천 옆에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양동에 이런 제사 공장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북성중학교에 있는 제사 공장이었는데, 이곳은 강주천에서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은 지하수는 풍부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강주천하고 거리가 멀다 뿐이지, 이것도 지하수가 풍부했기 때문에
제사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이건 가네보라는 회사가 임동의 방직 공장 만들기 전에 했던 제사 공장인데, 예, 요 뒤쪽이 이제 요 건물 뒤쪽에 증심사천이 흐르고 여기서 이제 무등산 쪽에서 강주천이 이렇게인데, 요거 이제 두 하천이 만나는 곳이라서 물이 풍부한 곳이죠. 당연히 물이 가까운 곳에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도시제사 공장 내부 사진입니다. 요거 이제 강주천하고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진 연출해서 찍은 겁니다. 여기 지금 10대 소녀들이 제사 공장 안에서 열심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저쪽은 작업할 것에 대한 데 집중하고 있고, 여긴 지금 여자 감독관입니다. 여자 감독관인데, 이 사진에서 빠진 게 뭐냐면은 이 여자 감독관 앞에 손에 새 몽둥이가 있습니다. 이 10대 소녀들이 하루에 열 몇 시간 동안 일하면서 피로하고 했을 때 졸거나 잡담을 하거나 할 때 가차없이 이 여자 감독관 손에 쥐어진 쇠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얼마나 팼던지 일제강점기에 언론 통제가 있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제사공장에서 맞아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정신질환을 앓았던 소녀의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임동 방직 공장인데 많이 헐거워졌습니다. 지금도 이 발전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가수조인데, 고가수조는 요 밑에 샘을 파가지고 물을 펌핑해가지고 여기다가 물탱크에 저장해놨다가 공장 내에 급수를 했던 그 시설입니다. 자, 이것도 임동 방직 공장인데 거의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을 굉장히 경건하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데, 이것도 연출된 사진입니다. 자, 어때 보면 예뻐 보이죠? 공장 안에 지금은 이제 터밖에 안 나왔지만 방직 공장 내에 식당입니다. 예뻐 보이는 그림처럼 남자 노동자 밥 먹고 오고 여성 노동자들 도란도란 밥을 먹고 있어요. 자, 이만큼 우리 회사는, 가네보 회사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신경을 썼다, 이렇게 해서 연출해 놓은 사진입니다. 자, 여가 시간에 이렇게 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연출을 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강주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공간이 아니고 어떤 분들한테는 피 맺힌 삶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사공장. 공장을 말하는 거죠. 질문이 제사공장이라 하면 그 실을 뽑고 짜고 하는 방직. 네네. 예, 질문이. 자, 예. 그죠.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부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최재현 선생님 말씀대로 방직 공장하고 제사 공장이 약간 달라요. 방직 공장으로 지금 여기서 통칭하고 있는 것은 섬유가 면 섬유를 목화에서 추출한 섬유를 가지고 실을 만들거나 옷을 짜는 것, 그 공장을 말하고, 제사 공장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실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찌 해가지고 해방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주천에 대해서 해방 후에 일본인들하고 달리 강주천에서 좀 더 애정과 관심을 보였고, 원형 보존을 위해서 또 하천의 그 수질 자체를 해서 노력을 했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그러면서 강주천은 우리한테 점점 멀어져가는 하천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몇 가지, 이것은 우리한테 교훈을 한번 삼아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1970년에 양동에 있는 복개상가 지금도 있습니다. 요건 지금 요 사진 속에 굉장히 한국 사회인데 힘이 돼서 요 길이 300m를 복개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복개를 했고, 요 위에 73년에 건물을 올려서 지금도 쓰고 있는 양동 복개 상가입니다. 실제 요 무렵에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실제 여기만 복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 요건 비교적 최근에 식은 양동 복개상가 모습이고요.
1968년에 강주시에서 만든 행정문서입니다. 이때 계획은 뭐냐면 강주천 2,300여 미터를 다 복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누었는데 68년부터, 이건 지금 작성 시기가 68년입니다. 68년부터 69년에는 양육에서 청교, 양동 복귀선가 주변입니다. 거기 한 500여 미터를 그 600m 가까운 곳을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300m로 축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69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되기 직전입니다. 어쨌든 강주천 시내 관통 구간 2,300m는 양동 복개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 복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그 후속 사업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죠. 우리 지금 현재 강주천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천변 좌로와 우로를 타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에요. 저도 1년에 게으른 편이지만 무등산을 1년은 좀 심하고 2년에 2, 3년에 한 번씩 무등산을 올라가요. 근데 실제 강주천은 무수히 가긴 하지만 여기서 여기 건너 가본 적이 단 한 번, 물론 이제 최근에는 없었지만 몇 번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강주천은 그냥 이렇게 도로에 지나가는 곳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 강주 천변 도로는 5m의 좁은 도로였어요. 요거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리 좁은 것도 15m, 넓은 곳은 30m 정도 됩니다. 요걸 만들었던 것은 자, 다른 방에서 찍은 건데 천변 도로 위로 지나가고 밑에 뭔가로 받쳐 있고 있죠. 이거 이제 캔틀레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죠. 에팔보입니다. 기둥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천 제방 쪽에서 강주천 내려온 것은 딱 코스가 정해서 몇 개의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몇 개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다닐 수 있게. 이 하천이 도대체 강주천의 속된 말로 거대한 하수구인지 정말 우리 삶이 녹아져 있는 공간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거리감이 저 있죠. 강주천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강주천에는 지금 사라진 지천들, 그러니까 강주천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던 하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건 거의 죽은 사람 이름 없는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 그림 속에 있는 동계천, 오치천, 그 다음에 서방천도 거의 죽어 있습니다. 서방천은 하천으로 인정되는 구간은 겨우 1,000m 정도밖에 안 되고 극락천, 우남천 등등해서 수개의 하천들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이게 모든 게 요 일을 복귀하면서 하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주천을 살리자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강주천 지천, 강주천에 딸린 다른 식구들부터 동시에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사진일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제가 1910년대쯤에 우연히 나갔다가 찍은 건데 저도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강주천을 다른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 여성분처럼 건너 다닐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 건너 본 기억도 없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지나갈 때 강주천을 지나갔다 의식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강주천이 어떻게 개발을 하는데 이 방법이 좋겠다 저 방법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강주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한번 강주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자는 취지에 거기에 방점을 둬서 드리고 싶은 말이 핵심입니다.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강주 시민의 노래 속에 사라져 있는 존재하지 않는 강주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이 강주천에 대한 무등산과 비교해서 강주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로 측정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언론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언론사만 검색을 하면 편향된 것 같아서 전국 50여 개의 언론사가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난 1년 동안
무등산 검색에 걸리는 그 뉴스하고 강주천이 검색했을 때 걸리는 뉴스의 양을 규모를 봤더니 대략 무등산이 100이라고 하면은 강주천은 1 정도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 꼭 걸립니다. 이를테면 금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에도 그 폭우가 내리니까 강주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을 때 이때만이 검색어에서 집중이 돼 있어. 그리고는 지금처럼 갈수기철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강주천은 검색어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그 장소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보내겠죠. 예,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무등산에 굳이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강주천은 강주를 못해도 지난 600년, 700년 동안 읽어왔던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심하게 지내오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지금 한 예정된 시간 11시까지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도 참여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막 의견도 주시고 느낀 점, 그다음에 질문도 주고 계시고요. 또 청중에서도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저를 소개에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저는 광주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최지현입니다. 실은 제가 처음에 환경운동연합을 들어온 게 2002년이었는데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저도 하천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가 이게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기보다는 물이 오염되고 또 아니면은 예전에는 어렸을 적에 하천에서 놀았었는데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개인적인 소회가 있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또 대응 활동을 제가 또 실무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강과 하천, 뭐 환경 모든 부분에 다 뺄 수는 없겠지만 안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또 하천이긴 하지만 물이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물과 하천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던 또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 맞죠? 11시에 지금 여기 강연 이제 듣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장례 정리 한번 다시 하고요. 10분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마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50분 정도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아까 마친다라는 말씀 듣고 준비한 것은 다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전 한 20-30분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만큼 지루한 줄 모르고 굉장히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예, 재밌으셨나요? 예, 재미있었다면은 정말 그 성공한 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또 유익함을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저희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 역할이 청중과 또 우리 강연해주신 실장님의 또 이 이야기를 같이 잘 연결을 하고 이 분위기를 더 잘 이끌어가는 역할인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광주를 흐르는 하천강 해서 이제 광주천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광주천 주변에 그간의 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어떤 변화,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거 멀게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부터 또 그 좀 더 조선시대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과거 조선시대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 현재까지 이야기가 아주 실감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광주천이 우리 도심을 흐르고는 있었지만 또 지나면서도 보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관심을 가졌었는가. 그래서 광주천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떤 대안의 제시로서의 오늘의 그 강연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또 그간에 여기 광주천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함께 이 광주천과 함께 흘러왔던 그런 우리 역사, 광주의 역사 이야기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제가 얼른 실시간으로 들어온 이제 질문이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중분께서도 질문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 아까 강연 주신 것 중에 이제 경양방중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경양방중이 다 이렇게 복귀가 돼버렸나요? 메꿔져 버렸나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는 어떻게 다시 또 뭔가 복원이나 재생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양방죽은 지금 그 사라진 이름으로만 있죠. 1930년대에 그 대부분의 그 호수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고 1960년대 최종적으로 매립했고 지금은 그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치가 어딘지조차도 계림동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 위치가 어딘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뭐 특정 그 홈플러스라고 그 대형 매장 하나가 그 위치고 그 전에는 이제 강주시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평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곳인데 그것이 대충 그 경양방죽터라고만 알려져 있고 물론 표지석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그 규모를 표지석 하나로 이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경양방죽을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 여론도 있습니다. 여론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도 있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땅을 수용해서 공공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그게 또 새로운 개발이란 이름하에 또 다른 개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쨌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뾰족한 방안을 찾아내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물과 멀어져 있던 강주의 시민의 삶에 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제고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좀 의미도 있다라고는 보긴 합니다. 네. 네, 유튜브에 질문이 있어서 먼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청중분께도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름 또 아니면은 사시는 곳도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쪽 제일 오른쪽 이게 선생님. 예, 오늘 하계 실장님의 그 광주천에 대한 역사, 문화, 문명 그 종합적으로 오늘 잘 들어서요. 오늘 굉장히 그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해서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자연히 제가 그 과거에 몰랐던 사항이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강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해서 광주천뿐이 아니고 하나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그 옛날에 광주천이 지금 현재 광주천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영산강 154km를 내 발로 한번 걸어봤어요. 네, 네. 한 12일 걸렸습니다. 담양에서 영산강에 걷는데. 근데 그 평지가 영산강 쪽은 평지가 많던데 다시라든가 노안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영산포라 많은데 이 강이 전부 S커브로 돌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상한 것은 왜 직선으로 가면 될 텐데 물이 자기가 연장이 있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닌데 왜 그 평지를 가는데도 직선으로 안 가고 삥 돌아서 S커브를 막 돌고 가냐 그죠. 그래서 영산강만 그런가 하고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금강 한 200km를 걸어봤어요 또.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섬진강을 또 걸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S컵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생각이 좀 한번 하셨다면은, 이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이지만 제 좀 그 의심되는 사항이 조금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선으로 그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그 도랑이라든가 강을 이렇게 그 면 소재지나 이 읍 소재지를 이렇게 고치는 데를 우연찮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디라고는 내가 다 기억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상하니 강 주변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르고 나면은 그 직선으로 고친 데는 망가져 버리고, 옛날처럼 S컵으로 된 데는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원래 강의 특성이 원래 S컵으로 가야 되는 건데, 돈 들여가지고 그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그렇게 그 망가뜨려야 되냐는 거죠, 환경을. 이게 미친 네. 짓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뭘 보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걸 느꼈는데, 예. 혹시 예, 예, 예. 우리 실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교이란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보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하천이 영산강을 그 100여 킬로를 이렇게 걷다 보시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꼬불꼬불 흐르죠. 흐르는데 그나마 그렇게 꼬불꼬불 흐르는 것도 최근에 좀 많이 더 심화됐습니다. 아까 우리 최지연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손을 더 많이 넣으면서 원래 있던 모습에서 많이 훼손이 되는데, 강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냐면은, 그건 제가 답변할 영역은 아닌데, 원래 강이 세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내 주변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면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그 물은 속성상 중력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을 다니는데 평원을 가로지르 흐르는 하천은 당연히 꼬불꼬불 흐르면서 낮은 곳을 찾다 보니 반드시 직선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산강 하류 쪽으로 갈수록 강이 꼬불꼬불해지는 것은 영산강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영산강은 영산포까지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들어왔는데 1979년과 80년 사이에 하구원 뚝을 만들면서 바닷물이 차단이 됐죠.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강물은 상류 쪽에서 영산강물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바닷물이 역류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류 쪽으로 오는데 그 물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1년 365일 수만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좀 더 꼬불꼬불해지고, 섬진강은 조금 다르죠. 섬진강 주변에는 영산강 주변만큼 넓은 평원은 없습니다. 그 섬진강물은 계곡과 계곡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그 계곡을 뚫고 지나가면서 가장 그 기반암, 그 산을 만들고 있는 뼈가 되는 암석 중에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가서 구불구불해져서, 그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을 댄 하천은 강둑이 자꾸 무너지고, 자연 그대로 있었던 하천은 무너지는 느낌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강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대부분이 강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원래 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강은 강의 원래 그 속성은, 홍수는 당연히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홍수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근데 원래 강은, 모든 하천은 크나 적으나 홍수는 그 일부예요. 일부인데 그 홍수 나기 전에 마른 땅에 했던 것에 대한 집착, 그걸 집터를 만들고 싶고 농경지로 만들고 싶고 공장을 세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1년 중에 한 며칠 정도만 물이 들어오는 그 홍수터라고 하는 범람원을 자꾸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강 중심 쪽으로 다가가죠. 그러면서 방어 시설로 만든 것이
강에다 갑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공 제방인데, 인공 제방은 기본적으로 그 하천, 큰 하천이나 그 하천의 원래 속성, 본질을 우리 입맛에 맞게 통제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하천 상태의 것들은 홍수가 나도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강둑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손을 댄 인공 하천은 언제도 무너지죠. 언제든. 어제 작년에 쌓던 강둑도 금년에 다시 무너질 수 있고 내후년에 더 무너질 수 있고, 그런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영산강을 걸으셨다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영산강이 또 다른 이름을 곡강이라고도 구불구불 흐르는, 그다음에 위에 하류 쪽에 가면 늘어지 대표적인 굽이치는 이 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뭐 하천 대비 사업 한다 뭐 하면서 직광화를 많이 해가지고 더 이렇게 구불구불 흘렀던 영산강이 많이 이렇게 펴져 있는, 광주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광주천을 거의 매일 이렇게 이제 걷기를 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 참 이 광주천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수 처리 문제가 거의 광주천의 절반은 하수화돼서,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악취가 대단히 심하고 그 더러운 물이 하수가 막 유입이 되고, 뭐 그 남구나 이렇게 북구 쪽에 청에다가 건의도 좀 해본 적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잠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그 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혈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개천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세 혈관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복개가 돼서 지금 사라지고 우리 시야에서는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런 실개천들의, 광주 도심을 흐르는 사라진 실개천들의 위치나 이름 정도는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네.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의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강주천에 지금 사라진 지천이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동계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질문 내주신 분의 그 연세를 생각하면 동계천을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광주에 80년대 올라왔지만 동계천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동계천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남여고 옆으로 흐르는 자그마한 개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증심사천이 있습니다. 증심사천은 지금 강주천의 2대 지류 중에 하나로 존중을 받고 있어요. 증심사천은 지금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방천이라고 있습니다. 서방천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전체 구간 중에 단 1000m 정도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신안교 위쪽으로는 다 복개가 됐어요. 신안교 위쪽으로 복개된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본래 그 서방천의 지류, 또 다른 지류입니다. 하나는 일곡지구에서 내려오는 용봉천,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쪽으로 해서 후문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올라가다 보면 두암동 쪽에서 내려오는 오치천이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하천 모두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주월 무등시장 혹시 아실 겁니다. 무등시장 앞으로 흐르는 곳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 흔적이 없죠. 그 하천은 극락천입니다. 불교 이름 같기도 하는데, 요건 예전 일제강점기 때 그 일대가 강주군 극락면이어서 극락천이라고 하는데, 이 하천은 주월동 거쳐 화정동 거쳐서 지금 지평동에 있는 강주시청 뒤쪽으로 해서 흘러나갔는데 다 복개가 돼서 하천이란 지위를 상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남동에 사시는 분 중에 혹 우남천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남천이라고도 있었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하천들이 다 지금은 소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주천 지류 중에 지금 이름이 남아있는 하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증심사천, 그리고 서방천 한 1000m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 우리 저기 맞으신 말씀입니다. 수질 강주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근데 요 분야는 우리 최지연 선생님이 저보다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우리 최 선생님 얘기를 듣는 것을 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광주천에서 악취를 느끼셨다는 게 정말 광주천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실은 광주천으로 오수가 유입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생활하수는 하수 관거를 통해서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 2개 큰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효천에도 있는 것도 여기까지 하면 뭐 3개일 텐데 광주천 하류 쪽에 보면은 환경공단이 있고요. 거기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60만 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영산강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저쪽 하류 쪽에 그 광산구 쪽에 그쪽에가 한 10여 년 톤 돼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비가 오면 그 하수가 하천으로 이제 유입되는, 왜냐하면은 하수 관거와 우수, 그러니까 빗물과 하수가 같이 이렇게 쓰고 있게, 평상시에는 그게 다 하수 처리장으로 가면 이제 비가 오면은 그게 넘치기 때문에 하수로 그 하천으로 그 유입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은 조금 한 5mm, 10mm만 와도 그 하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은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와 자치구가 이것을 악취를 저감하는 뭐 이렇게 시범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게 좀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천을 그 수시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수질이나 그런 걸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광주천에 지금 우수토실 그런 오우수 관거 같이 되는 게 한 170여 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징검다리, 그 다음에 작은 보들,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하천을 이렇게 행으로 가로막는 구조물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물이 정체가 되면 원활하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이고 또 바닥에 썩고 해서 또 하천에서 또 이렇게 악취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구조적인 개선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선생님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 실장님의 조 실장님의 해박한 얘기를 들어서 시야를 높이고 강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겨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부동교가 강주천에 생긴 가장 먼저 된 올디스트 블리지라고 들었는데, 그 부동교가 부동 방면으로 가는 다리입니까? 아니면 물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다리입니까? 그 이름에 대한 어원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소위 그 정책적 두 번째는 그 정책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강주는 설명하실 때 지하수가 많은 동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에 대한 시 차원에서 조사라든가 아니면 현재 근무하시는 차원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해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그래서 소위 산과 물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강주의 어떤 그 토양을 만들고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마지막은 강주읍성은 그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강주천과 동계천 사이에 강주읍성이 있어서 구태여 꼭 고집해서 말한다면 좀 특화시켜서 말한다면 동계천과 강주천을 상징적으로 강주의 두 천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계천이 복개가 돼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또 이걸 건의드리거나 광주시가 그 복개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오픈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어떤 미래 전망, 좀 범위를 넘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환경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또 운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내용이 저보다도 훨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더 전문가다우신 질문인데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답변 못할 질문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요. 지금 현존하는 다리 중에 가장 오래된 부동교의 의미가 부동,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한자 조금 보셨죠. 근데 그런 의미인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정해졌는데, 부동교라는 이름은 지금 현재 한쪽 끝이 불로동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불로동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등장한 동네 이름이고, 그 이전 이름은 부동방면이었습니다. 부동방. 근데 한자는 부동교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부동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강주에는 다른 도시에서 쓰지 않는 한자 표기의 그 동네 이름이나 지명이 좀 몇 군데 유독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입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그게 주류였습니다. 부동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나온 이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추정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꼭 그 많은 불교 용어 중에 부동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조선시대 때 불로동 일대를 부동면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딱부러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동방이라는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인 다리를 부동교로 했던 것은 명확하고,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왜 많은 이름 중에 부동이냐. 근데 아마 그건 질문하신 분도 선생님도 약간 느끼셨겠지만, 이 부동이란 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동방이라는 동네는 강주천 상류 쪽에 있습니다. 상류천에 있었고, 그 부동이라는 의미는 침수 피해를 좀 안 당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았던 지명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그 위쪽에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원지교 얘기를 했는데, 그 원지교라는 말은 원래 원집, 주막이 있었던 동네 근처에 있는 다리라는 뜻인데, 그 주막 이름이 조선시대 때 고려 말부터 있었는데 이름이 분수원이었습니다. 분수원. 물이 나누는 곳 지점 근처에 있는 곳에 있는 그 원집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지형을 보면은 서방천하 아니죠. 증심사천하고 강주천 본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합수원,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는 원집이라고 했는데, 분수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색이란 분이 무슨 글을 쓰면서 그 분수원이라는 것을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물줄기가 합해지는 곳인데, 오히려 역으로 물줄기가 나뉘어졌다 하면 물의 힘이 완화될까 싶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부동교라는 지명은 직접적으로는 그 조선시대 부동방이라는 곳에 있었던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지만은 홍수 범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그것을 막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지하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풍부합니다. 지하수는 주변에 지표를 흐르는 하천이 있을 때만 풍부하죠. 그래서 강주 읍성을 강주천 바로 옆에다 지었던 것인데, 지하수에 대한 조사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큰 것이 있는지 여부는 저도 이제 확인을 못 해봤고요. 지하수의 일부는 지금 강주천으로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요 옆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에도 지하에 어마어마한 지하수 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저 어마어마한 건물 전체가 불에 의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에 모았다가 지금 강주천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읍성과 관련해서 동계천 얘기를 하셨는데, 동계천 지금 동구 쪽인가 강주시 쪽에선가 검토를 하고 있는 느낌은 받았어요. 느낌은 받았는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니까 쉽게 손을 못 댈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제 조금 더 여론이 조금
형성이 됐을 때 복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참고로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계천은 우리가 상상하는 동계천하고 실제 동계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 거니? 이름이 이뻐요. 강주 동문밖을 개울처럼 흐르는 하천 동계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사진 슬라이드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은 동계천 복개 직전이 뭐인데, 거기에 사진이 표현 못하는 게 이제 오물악취,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동계천은 조선 한말 대한제국 시절에 여기를 온 일본인들과 그다음에 지도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천정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변보다도 강바닥이 더 높은 곳에 있어 천정처럼 높이 얻는다고 해서 툭하면 그런 천정천이 범람한다고 하는데, 동계천이 원래 한말 때 1900년대 범람이 잦았습니다. 천정천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동계천에서 가까운 게 강주읍성의 동문자리인데 전남여고 후문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돌장성 2개를 세워놨어요. 범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보다 낮게 흐르는 하천이,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조선시대 때 그 무등산 쪽에 산림 남벌이 심해지면서 토사들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선정체됐고, 지금 현재 동계천은 하류 쪽에서 누문동 쪽에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동계천은 강주천 지천이 맞아요. 물론 복귀됐지만. 근데 동계천을 누문동 쪽에 흘러간다 해서 누문동 분들은 동계천을 그 동네 방식으로 누문천이라고 부릅니다. 누문천. 근데 누문천이 동계천 하류가 강주천 지류가 된 것은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강주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천이 딱 2개 있는데, 동계천 하류 지점하고 경양방죽 물이 흘러가는 경양천입니다. 경양천은 1961년에서 63년에 만들어진 인공하천이고, 동계천은 원래는 동계천으로 합류하지 않고, 강주천을 합류하지 않고 이 하천이 묘하게 천정천을 이루다가 지금의 신안동 중흥동 일대에서 사라져요. 저 건너편에 서방천까지 가지도 않고 강주천으로 흘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 일본인들이 그 물이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유로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문동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선가 저도 이제 시쪽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실은 원래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하천 동계천은 선생님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복원 문제할 때 그런 문제를 10분 감안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적절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다 질문들도 다 정말 그 생생하고 그 체감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질문이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혹시 이제 광주가 많은 이제 변화이 있었던 것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혹시 일제 강점기 때 네네. 어떤 이제 의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서 광주가 많이 바뀌었냐,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강주천이요? 도시 계획에 의해서 네네. 일제 강점기 때 네. 그래서 어떤 광주가 많은 모습이 외형적인 그런 어떤 바뀌었느냐. 예. 그 강주 모습이 일제 강점기가 도시 그 형태라든가 여러 면에 많은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자연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죠. 그 강주가 그 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강주목,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강주군, 그 다음에 시내권 중심으로 했을 때 일제 강점기에는 강주군, 강주면, 그 다음에 강주읍, 그 다음에 지금의 시라는 뜻에서 강주부가 된 게 1935년입니다. 공교롭게도 강주극장이 처음 개관했던 그 해에 강주부가 됐는데, 강주부 시절 도시라는 지위를 얻기 시작한 그 무렵에 강주부의 행정구역은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저기 전 임동 방직 공장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프랑스빵 바게트 모양으로 길다라는 형태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제 당시에 1930년대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근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도시 계획을 합니다. 1930년대 후반에. 근데 그 계획에 의하면은 물론 이제 그 계획에 의하면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지금 동부소방서에 있는 자리에 강주역을 지금 중흥동에 있는 자리로 옮기겠다 등등의 몇 가지 변화는 있었고, 걔네들은 그걸 실현 않고 우리 해방을 맞이했고 60년대 이제 우리 손으로 그 계획을 집행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도시 계획에 의해서 생긴 변화는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 크게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바뀐 것도 있지 않냐. 근데 바뀐 것이 있는데 목조 건물이 콘크리트 이제 벽돌 건물로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거 바뀐 겁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그 건물에 원래 터가 목조 건물이든 콘크리트든 빨간 벽돌 건물이든 그 자리가 그 자리 원래 정확히 그런 자리였다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비근한 해로 지금 우리 이 건물의 동쪽에 전남도청 있죠. 거기가 건물이 지금 저 건물이 처음 빨간 벽돌로 세워진 게 1930년대 초반입니다. 그럼 그 전에 거기는 다른 어떤 용도면 거기도 그 당시 조선시대 때도 행정관청이 들어있던 자리예요. 그렇게 뭐 공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강주가 자이든 타이든 크게 바뀐 것은 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강주가 인구가 대략 그러죠. 80년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것이다. 90년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것인데, 인구는 그 도시가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가늠이 돼요. 강주의 인구가 10년 단위로 폭발적으로 변한 것은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50년대 중반 그 10년간입니다. 인구 10만으로 출발했던 도시가 그 10년 동안 30만이 됐어요. 80년대 기간에 인구가 많이 벌어졌지만 그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90년대, 2000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변해졌던 건 해방이 되고 나서 무려 10년 동안 3배가 뛰었어요. 그때 생긴 변화가 공교롭게도 강주천 주변에 있었던 도시 인구가 강주천 주변으로 산수동, 계림동, 중흥동, 그 다음에 남구 쪽, 서구 쪽으로 올산동 이런 쪽으로 확장했던 게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자체는 그림은 그렇게 설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도시 형태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1945년 해방 후부터 1955년 그 10년 주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요. 또 오늘 강연이 정말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았다. 이제 이런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광주천은 무등산 샘골인데 중머리째에서 장물째 올라가는 그 올라가다 보면 이제 샘골이라는 작은 계곡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물길이 거기가 광주천의 이제 시원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주신 그 용주폭포를 지나서 그 영현 정수장 있는 이수원지 그쪽 지나가지고 아까 증심사천 그리고 아까 원지교 보여주셨죠. 그리고 광주천으로 합류되는, 그리고 또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주천이 이제 국가천으로 승격이 됐거든요. 근데 그 국가천 구간이 원지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하천을 부르는 이름이 지금 아까 하천에 광주천에 대한 아마 관심이 많이 멀어진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강하천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실개천, 아까 어떤 분들 개천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뭐 도랑, 뭐 우리 지금 하는 강하천, 그리고 우리 아까 영산강 그다음에 광주천을 또 부르는 이름도 그 지역별로 다 이렇게 또 달리 불러요. 근데 행정부에서는 관리하기 위해서 시점과 정점을 정하고 그 하천 이름, 그다음에 이게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몇 급 하천이냐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름들도 점점 사라지고 부르지도 않아지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늘 질문하셨던 좀 핵심 중에 좀 관통하는 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물길도 돌리기도 하고 인공 그 제방인 경양방죽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고 아까 유람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그 어떤 것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개량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자연의 모습은 그래 유지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런 토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복개가 된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광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홍수라는 것도 어떤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하천이 그 홍수를 같이 이게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하천도 그렇게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천폭을 너무 좁혀서 그 홍수를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근데 오히려 역으로 하천 피해를 또 겪어야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또 역설 아이러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까 많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보셨을 때 어느 곳은 좀 복원을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순위가 좀 있다면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네. 실은 대선도 있고 하니까 국가 정책은 이렇게 관심 안 가졌던 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욕을 하면 관심도 갖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질문 요지를 제가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이제 이거 그 저도 궁금한 점이 있기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건 하천을 강이라 부르고 어떤 건 천이라 부르는지부터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국에 있는 하천을 목록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몇 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걸 발표를 해요.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재밌는 것이, 뭐 4대 강은 다 강이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그 중에는 천이 불리는 거 있고, 영산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산강의 지류 중에 하나를 장성적에 내려오는 하천 지류를 황룡천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룡강이라 불러요. 근데 나주 쪽에 그 합류하는 지류 중에 하나는, 강주 분들은 드들강, 남편 분들도 드들강이라 부르지만, 하천 한강 통제소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 공식 지명, 지도에는 지석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석강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죠. 어떤 애는 강이라 부르고 어떤 애는 천이라 부르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해발 몇 미터를 언덕이라 부르고 봉우리라 부르고 산이라 부르는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 이제 원래 고향이 목포 출신인데, 목포에서 제일 높은 산 유달산 해발 200m 정도 돼요. 근데 군대 생활은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는 200m 산이요, 산 이름이 없습니다. 200m 산은 산 축에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 흔해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관용적으로 헷갈린다 그러는데, 언덕과 산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말은 많은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강과 천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냥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전설 같은 얘기들 정도였고, 다만 그럼에도 조금 그 차이를, 왜 지석천은 강이라 안 부르고 황룡강은 또 유독 강이라 부르면, 관용적 걸 옛날부터 이어져 온 것을 존중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유량의 차이 있습니다. 황룡강은 1년 내내 유수량, 강물의 높낮이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개수천에 드들강, 지석천을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 유수량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강주천도 강이 못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강주천은 그게 이제 강 수위의 폭이, 이걸 숫자로 표시하는 게 하산 개수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하산 개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주에 다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16년에 강주천이 공식 지명이 됐지만 하천 명칭으로 됐지만 이 당시에 정해져 가지고 지금도 부르는 이름들 무지 많습니다. 나주에 가면은 나주천이 있어요. 전주에 가면은 다른 이름이 없이 전주천이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 남원천이 있습니다. 영암에 가면 영암천이 있고 해남에 가면 해남천. 이걸 그분들이 조선시대 때 썼던 지명들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일제 때 편의에 의해서 복잡하니까 강주에 있는 것은 그냥 강주천이라, 전주에 있는 애는 전주천이라고 했던 겁니다. 강주천은 다양한 이름이 있었고 그건 구간별로 달랐습니다. 상류 쪽은, 최상류 쪽은 용연 용추라고 불렀어요. 용연 용추란 말은 원래 보통 면사인데 강의 발원지를 조선시대 때는 용이 사는 연못 계곡 정도라는 뜻으로 용추 용연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강주에서는 굳어졌죠. 그래서 용추 계곡이라 부르고 그 용추 계곡이 속해 있는 동네를 공식적으로 용연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내려오면 남계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계곡이라는 뜻인데 강주 시내에서 이 방향에서 남계를 강주천 발원지 쪽으로 보면 동쪽인데 왜 남계냐면은 남문 밖에 있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해서 남계였고 지금도 동구 쪽에 보면 남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 원주교쯤 근처쯤 오면 거기서는 곽천이라고 한자 쓰고 있기는 명례강, 명례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원주교 지나와서 지금의 금동쯤 지나오면은 거기서는 금계라고 했습니다. 금동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금계라 불렀는지 아니면 금계라 부르는 하천 옆에 금동이 있어서 금동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비단 금자를 써서 금계라 불렀는데 이건 거의 명확해요. 이유가 그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흐른다고 해서 아마 금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양파정, 양림교 밑에서 양파정 지나서 내려오면은 조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보 이름 중에 조탄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자는 대추 여울, 대추라는 대추나무 대추를 뜻하는 조탄입니다. 그래서 조탄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대추 여울이라는 뜻인데 이 많은 이름 중에 왜 조탄이라고 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거기서는 조탄이라 불렀고 그 밑으로 오면은 강이 점점 강주공원을 지나면은 강주공원 앞을 지나면은 이제 강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남동 쪽 앞에 가면은 한자로는 대강, 그 한자로 대강이라고 써놓고 있기는 한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울 한강과 똑같아요. 강폭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하수종말처리장, 치평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거기는 혈포, 한자로는 구멍 혈자 써가지고 혈포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구멍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었고 이 외에도 그 강주 서문 밖을 흐르는 화천이라고 해서 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서천 앞에 걸려있는 다리라고 해서 1908년 의병장 기사명이 그 처형당했던 다리도 그 서천교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영산강은 시내 중심부의 뒤쪽에 흐른다고 해서 후천, 그 다음에 앞쪽에 흐르는 강주천은 전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선생님 마지막에 복개의 필요성과 우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복개는 아마 힘들 거예요.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실제는 하천이 원래 진정한 원래의 모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해요. 강주천이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빙하기 끝나고 1만 년 전부터 생긴 하천이었는지 그 전부터 있었는지 그때의 모습은 어쨌는지 우리가 기준점 원래 하천 어디다 둬야 될지 하천의 원래의 모습인지 기준점 만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모든 하천은 물이 흘러야 되죠. 근데 강주천 전체를 하기보다는 아마 저는 지류 쪽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시민의 그 의견을 모은다면은 강주 하천 중에 뭐든 지천 이제 아마 이제 다른 여건을 고르면 동계천 정도는 전체 구간 전체가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이건 어차피 이것도 새로 만드는 동계천이 될 수 있습니다. 동계천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벤치마킹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의 거 베끼기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청계천으로 뛰어버리는데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지금 양동 복개상가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려서 말씀드렸죠. 그 복개를 했던데 그 벤치마킹을 했냐면 그 이전에 서울 청계천이 볼만했거든. 복개해 놓으니까. 그래서 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주는 어떤 샘플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서 하청과 관련된 자연현 하청을 만든다는데 그 보이지 않는 문맥 속에는 청계천 복원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천이 됐든 극락천이 됐든 뭔가를 다시 복귀했던 것을 헐고 했을 때 참고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베끼는 수준이 되면은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저는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주는 이런 자리에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을 해서 시도했던 사업들이 있고 실제 집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게 당시 신문 기록이나 이런 게 잘 안 나 있지만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주 공원이 들어있는 산을 관통해갖고 터널을 만든다 할 때도 그 사람 60년대 그 얘기를 할 때 어디를 염두에 뒀냐면 지금도 쓰고 있는 남산 터널을 보고 와서 터널을 뚫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외국에서 보니까 좋더라. 서울 가서 봤더니 좋더라. 포항 가서 봤더니 좋더라. 좋더라는 정도에서 거기서 만족을 해야죠. 그 처음 한다는 느낌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벤치마킹 남의 것 베껴서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강주천의 특성이 다른 지역 하천과 다른 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지점은 떡 짚어서 스토리를 좀 키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야지 남의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적절한 지점에 폭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정도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광주천의 여러 지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원형이 좀 남아 있는 게 강주천 지류 중에 이제 증심사천.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광주천 증사조 오른 것처럼 좀 잘못 전달했는데 제가 말 도중에 아까 원지교를 그 머리로 그리면서 거기가 광주천의 국가하천 구간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다가 이제 광주천에 여러 지류들이 있는데 실은 그 자연의 모습은 거의 다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개발이나 또 아니면 도시화 과정 중에 또 이렇게 복개되거나 또 물길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이 또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복원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또 이런 그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다른 지역을 모방하거나 또 이렇게 즉흥적인 판단에 섣불리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또 이런 만약에 복원을 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정에는 그 지역 주민들과 많은 논의와 또 소통이 필요하고 앞으로 또 미래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그 예정된 시간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좀 계속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광주를 흐르는 강과 하천 그리고 강시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신 조광철 학예실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한번 전하고 또 우리 같이 참여하신 분들 반갑다는 뜻으로 큰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